반갑습니다.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. 예, 코스피 지수 다시 2,500선 아래로 내려왔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예, 큰 틀에서 이제 예상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예상대로 간다는 건 시장이 이제 거품이 꺼지고 거품이 꼈던 종목들이 하락하고 그 말씀드린 지금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자동차입니다. 예,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수 자체는 2,500선에서 공방을 당분간 이어가는 쪽,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, 특히 매출 규모에서 기아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. 결국은 매출에서 얼마나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을 남기느냐가 핵심인데 매출 자체가 올라가면 그런 이 자금의 회전이 굉장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내기도 쉬워지고, 그래서 지금 거품이 끼는 종목들도 매출 증가율을 가지고 이 매출 증가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, 그 망상이 반영된 그런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자동차가 강할 가능성이 높고, 나머지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흐름이 될 것인데,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.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60주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의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이 60주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. 이동평균선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이 60주선이 1년으로 치면 52주보다 52주가 1년이니까 그거보다 약간 처진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후행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떠가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, 아니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는데 60주선을 돌파하고 한동안 시장이 강하다든지 60주선 이탈하고 약하다든지 이런 건 이제 비교적 호흡이 긴 투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,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호흡이 길게 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호흡이 짧으면 거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. 그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오해들, 내가 파니까 오른다.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팝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에서 팔 가능성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고. 그리고 보통 내려가면 삽니다. 그러면 이 최저점에서 사는 거 대부분 엄청난 공포를 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. 보통 이쯤 되면 많이 내렸네 하고 사는데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, 거의 없으니까 내가 사면 내린다. 이렇게 하나씩 현상을 이해를 해보면, 파보면 우리가 무당의 어떤 말에 현혹돼 가지고 나는 뭐 이상한 그 앞으로 재수가 없다더라, 뭐 난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더라, 뭐 등등, 나는 40부터 잘 풀린다더라,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. 매우 간단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현상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60주선 돌파하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, 호흡이 짧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,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호흡이 매일 1회 매매를 한다. 50% 이상 수익 나야 본전입니다. 근데 1년에 주식 매매로 50%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1% 먹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1% 먹는 거 19번인가 성공하고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 손절 못하니까 이거 다 까먹습니다. 그리고 이거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제가 한 달 내내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. 단타로. 그래가지고 한 400 얼마를 벌었습니다. 근데 이거 하면서 낸 세금이 400 얼마였습니다. 제가 일하지 못한 그 노동력을 생각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더라. 심지어 약간 뭐 거짓말 못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데 이런 매매조차도, 제가 제일 잘하는데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제가 중국 주식 대회에서 2등 했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파생해서 경남에서 1위 했습니다.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
뭐 끝나고 나서 저 이거 쪽팔릴까 봐 말 못했는데 이거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겸손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잘합니다. 진짜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동력밖에 안 되더라. 금액이 많으면 되지 않느냐. 금액이 많으면 단타 자체가 안 됩니다. 예.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왜 그런지를 따져보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. 주가를 이렇게 올라갑니다. 주가가. 그러면 이걸 저절로 심리에 의해서 올라간다. 뭐 대형주는 그럴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올리는데 몇 억을 푹 삽니다. 여기서.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걸? 몇 억 들어오셨네요. 하루 만에 1억 먹게 우리가 다시 주가 올려드릴게요. 이런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예,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. 이것도.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만 되는데 금액이 작아서 매매를 하자니 매매 어떤 회전율이 높아지고 거래 비용으로 나가서 안 되고. 물론 로또 복권 당첨자가 있듯이 예외는 아주 극소수로 있지만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.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흡이 길게 가야 됩니다. 예? 그러면 60주 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의 흐름 과거부터 보면 돌파하고 한참 좋았습니다. 예, 그리고 돌파하고 또 한참 좋았습니다. 그러면 이 통계를 믿어야 되느냐, 지금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통계가 낫더라. 지금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통계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더라.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맞춰져 갑니다.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 뭔가 호재가 나와서 올라갑니다. 그럼 60주선 돌파하고 나서의 과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입니다. 60주선 돌파하면 괜찮네. 이렇게.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다프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메르스도 터지고 세월호도 터지고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증시 이것 갖고 우리는 뭐 당시에 이 NH투자증권으로 이때 나와가지고 괜찮았지만 엉뚱한 짓을 해서 그 뒤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특별한 구간을 제외하면 60주선을 돌파한 증시는 대체로 좋았다. 코로나 직전만 빼고. 근데 코로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고 사실 이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60주선 돌파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다라고 보면 이것도 정상입니다. 자, 그러면 60주선 넘어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도 60주선이 많이 하락하다가 이걸 돌파를 했습니다. 이 경우에만 빗대서 보면 98년에도 길게 상승했고 2001년에도 길게 상승했고 2003년에도 길게 상승을 했는데 시기로 보면 이때랑 가장 비슷합니다. 제가 경험했던 시장과 비교하면 이 시점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간 상승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기 자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. 이때 9.11 테러가 터졌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류를 하긴 힘들겠네.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. 이 입국 절차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광이고 뭐고 다 망하겠네 했던 그 시점이 9.11 테러 이후에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했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이 분위기까지 똑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60주선을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돌입을 하는 4년간 대세 상승이 전개가 됐는데 이 시기만큼은 주식이 부동산보다 괜찮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60주선 돌파하고 그 이후의 흐름은 거의 대체로 좋았습니다. 하지만 이게 60주선으로 보니까 금방 좋아지네라고 생각하지만 일봉으로 보면 제법 시간이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 2500선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 되고 한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적이 따라주는 이 운수 장비가 당분간 이 소강 상태에 있는 지수대에서는 좋은 흐름을 전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
네.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제가 이거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아시다시피 뭐 계좌 공개 어쩌고 하는데 이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. 그 왜 매매 내역을 공개를 못 하느냐? 물론 수익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서 계좌 공개를 한다. 네.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매매 내역을 공개 안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계좌 이름 막 사 놓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막 거래를 합니다. 자, 손실이 나면 계좌 1에 사 놓은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 이쪽에 와서 매도를 합니다. 네. 그러면 수익률이 보강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단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다.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뭐 또 박살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실명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. 뭔가 캥기는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저처럼 다 까고 활동을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께 속이는 게 없기 때문에 다 까는 거고 왜냐면 제가 뭔가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실명도 있겠다. 찾아보면 뭐 주소도 나오겠다. 바로 그 손 놓으면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법적 분쟁을 당하기 쉬운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고 한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는 것은 뭐 일단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지금 창원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개미 TV에 예상되는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. 제휴는 없을 거고 아마. 예. 500만 원이면 하루 종일 저거 하는 노동력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다. 그래 하루 종일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 정도 벌어간다라고 하면 뭐 그닥 부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건드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물론 제가 욕먹을 게 아니라 그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뭐 별 타격은 없지만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긴다.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 왜 존재를 하느냐. 무당이 와서 뭐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 깨집니다. 정말로.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뭐 앞으로 뭐가 어쩌고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무당이 잘못한 거냐 이 수요가 잘못한 거냐 생각하면 처음에는 무당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요가 만들어가는 거더라. 마찬가지로 이 수요가 만들어가는 거지.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걸 가지고 몇 억, 몇십억 벌어가면 모르겠는데 유튜브 하루에 한 3개씩 올리고 뭐 그거 편집하고 맨날 그 손실난 계좌 뭐 다른 데서 주식 매매해가지고 갖다 메꾸고 이거 돈 못 벌어갈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돈도 못 벌고 수요에 맞춰서 활동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을까? 이 사람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거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무당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수요가 만들어낸 거다. 뭐 요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이거 아직도 이런 거 보고 현혹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누군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으니까 '아유 남의 인생 개입 안 해야지.'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제 울타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는데 제 시간과 노력을 다 써도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지랖 넓게 저랑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뭔가 한다? 그게 뭐
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문제를 야기했을까?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 견해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지구에는 뭐 빙하기가 있었고, 예, 그리고 해빙기가 있었고, 자, 요렇게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해빙기가 진행이 된다. 기후 변화, 뭔가 기후 변환,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우고 이런 걸 통해서 기후 변화가 생긴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,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. 왜냐면 그냥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가는 게 아닐까. 그러면 빙하기가 언제였냐 그러면 이 소빙기라고 해가지고 17세기에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한 3도 정도 떨어졌는데, 이때 굉장히 그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필리핀 화산 폭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떨어졌던 부분이 드디어 이제 바로 잡혀가고 있지 않나.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아니라 소빙기가 일시적으로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긴 소빙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그리고 식물이 지구에 허파니 뭐니 하는데 그동안 나무를 얼마나 뱄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소 부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산소가 식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만들어지겠구나, 바다에서 뭐 탄소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낸다 치면 밤에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. 계속 이산화탄소만 나오니까. 네,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, 뭐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네, 그래서 식물이 있든 없든 뭐 지구에 산소가 부족할 일도 없을 거고, 결국은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 실제 현상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. 일어나는 현상만 놓고 본다면 뭐 환경오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빙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올라간 게 아닌가. 그러면 자, 여기서 이제 질문이 기후변화 이상 모습, 뭐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후변화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까에 대한 건데, 이 과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이제 기온이 높았을 때, 과거에 기온이 높았을 때는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강국이었는데,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지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, 요 여기 보시면 뭐 역사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중국에서 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고구려한테 왕창 깨지고 돌아갔더라. 자, 그러면 만약에 지도에 있는 고구려가 이렇게 조그만 정도고 이만한 나라고, 중국의 수나라는 뭐 이만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 국력을 다 모아서 때렸는데, 과연 이게 단순히 뭐 전쟁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냐?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지금 기준 1900년, 2000년대 기준으로, 예, 2000년대 기준으로 요 자리를 보면 여기서는 뭐 작곡이나 나는 그런 거지만, 과거의 소빙기 이전을 놓고 보면 이 자리는 굉장히 곡창지대였을 것이다. 물론 뭐 고구려가 농사를 지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생산력이 방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,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대등한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, 국력이 뭐 기록보다 훨씬 더 괜찮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,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, 자, 그럼 과거에 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백두산이 뭐 폭발해가지고 발해에 영향을 끼쳤다라든지, 그럼 이제
화산 폭발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.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별 근거도 없는 얘기고 잘 나오지 않는 얘기라서 비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17세기에 필리핀 화산이 폭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, 사람하고 놓고 보면 사람 여드름이 이렇게 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하다 보면 이 여드름이 푹 터지듯이 화산 폭발도 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슬슬 뜨거워지다 보면 이런 게 하나씩 터지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그 소빙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더워졌으니까 화산 폭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기 이전에 겪지 못했던 화산 폭발이 있지 않을까. 예. 그러면 이제 화산재가 약간 뭐랄까 영향을 좀 광범위하게 끼치는 정도? 뭐 요런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. 예.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앞으로 태양광 할 때 이게 조금 걸림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일어나고 태풍도 이 지역에 한반도 지역까지 올 때 이미 많이 약화가 되고 뭐 안전 반원으로 가니까 특별하게 여기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과거의 태풍에 비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, 잦은 태풍이 오거나 뭐 이 정도의 기후 변화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변화라는 게 여름엔 눈이 내리거나 겨울에 뭐 갑자기 온도가 이상 고온을 하거나 이 정도 돼야 이제 뭐 이상하네 생각하지만 태풍이 조금 더 강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체감할 수 있을까? 신문에서 예,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소빙기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 생각은 이 주류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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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항상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자동차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기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 주가가 예, 작년 말 부진한 흐름 이후에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기아의 시가총액이 36조짜리니까 36조짜리를 어떤 특수한 주체가 움직인다? 예,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. 예,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절차라는 게 있는데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서 변동성 범위 상단에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. 그럼 이건 돌파할 가능성이 처음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주봉에서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대체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건 예, 가능할 것 같다.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. 예, 요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신고가를 다시 쓰고 질주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과거 주가하고 비교하더라도 신고가 가면 문제가 없고 신고가 가는 시점부터 기아를 보유한 모든 주주들이 올 수익입니다. 네. 근데 올 수익이란 건 저번에도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빨간 것만 보면 못 참는 분들이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안 팔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만 남아 있다. 근데 신고가다.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사도 올라간다. 모두가 해피한 그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는 예,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가치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긴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. 6만 원에 안 샀는데 왜 9만 원에 사야 되느냐. 4개월 만에 뭐가 크게 바뀐 게 있느냐. 없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이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를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인데 기아만큼 이 실적의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는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기아는 한 더블이 됐고 현대차는 50% 정도 증가했으니까
되게 잘 나올 때 기준으로. 예,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예, 흐름을 탔고, 다만 기아에 비해서는 위에 매물이 좀 강하다. 고점대 24만 원, 22만 원 이 사이에 매물이 묵은 매물이 조금 있을 거니까 강하다라고 보고, 신고가도 28만 9천 원까지 올라가야 신고가입니다. 네, 그러면 매물을 먹고 가야 되는 현대차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모든 주주가 수익인 기아차를 놓고 보면 기아가 흐름이 더 강할 것이다. 예,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럼 자동차 회사가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느냐라고 하면 예, 전략의 어떤 수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현대차가 뭐 차종을 이렇게 내면 이 프리미엄이 이제 제네시스밖에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좀 남고 그랜저 좀 남고 나머지는 뭐 하다 보니까 본전치기 하고,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남기지만 해외에서 뭐 리콜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본전입니다. 네,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고,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전기차에 대한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공장 투자가 멈췄습니다. 공장 투자가 멈췄다는 것은 투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,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, 결국은 뭐 감가상각을 할 자산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그대로인데 뭐 생산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로 개선되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전환에 성공한다면 괜찮고 아니면 실패인데, 일단 전기차만 놓고 보면 이 전기차에 대해서도 부정론자들이 있습니다. 보조금 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전기차가 시장 자생할 수 있느냐 했는데, 최근까지 보조금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수요를 늘려가고 있습니다. 즉 자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. 그러면 전기차가 뭐냐,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? 도움이 됩니다. 원자력으로만 전기를 생산하면 화석연료 떼지 않아도 전기차가 굴러갑니다. 이거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은 뭐 전기차에 전기 생산하는 게 뭐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, 그리고 전기차의 수준을 봤을 때 현대차가 그래도 2등은 됩니다. 지금 1등은 독보적으로 테슬라고, 이 테슬라를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. 운영 격차인데 현대차만 그나마 제가 판단해서 한 2년 정도 격차가 난다. 2년 전에 테슬라랑 지금의 현대차랑 비교하면 현대차가 낫다라고 봅니다. 물론 지금의 테슬라랑 지금의 현대차랑 비교하면 역시 압살을 하는 건 맞지만, 예, 그래서 현대차가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, 그게 현대차가 뭐 도요타도 제치고 폭스바겐도 제친다는 의미니까 나쁘지 않습니다, 이게. 예,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, 자동차가 변화가 느려서 그렇지 지금 테슬라 사서 그 더듬거리면서 막 뭐 보면 그렇습니다. 이 사람들 이 테슬라 이 계기 이거 패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아무것도 없고 운전대가 있고. 자, 그럼 이 패드 하나 보고 뭐 더듬거리는 거 보면 사실 침팬지가 뭐 이렇게 건드려 보는 그런 느낌이지만, 어쨌든 이게 금방 익숙해지고 또 금방 적응을 하게 될 만큼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특징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는 뭐 폰처럼 자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장이 느릴 뿐이지, 이 테슬라가 앞으로 아이폰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확실시 되는데, 근데 주가는 뭐 이미 애플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현대차, 기아가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, 스마트폰에서요. 예, 그랬을 때 주가가 과연 이 정도에서 멈추겠느냐라고 보면 이 두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네, 그리고 당연히 이 두 종목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재평가돼야 되고, 예, 그러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들도 올라갈 거고,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, 예, 기대를 합니다. 네,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